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하나 같이 읽고서 시작할게요.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인데 짧으니까 그냥 제가 말할 게 따라 하실래요? 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마땅히 가르칠 게 너무 많은데 오늘 주신 질문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조금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36개월이 지난 남자아이입니다. 작년에 한동안 어린이집 거부를 5주 넘게 하다가 이제는 그래도 울지 않고 잘 등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어린이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마음이 원래 그래 라고 대답을 합니다. 원래 그런 마음이 뭔지 알지 못하니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가기 싫은 이유를 물어보지만 여기만 한 번 더 읽을게요. 마음이 뭔지 알지 못하니 엄마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가기 싫은 이유를 물어보지만 요 구절 조금 기억해 주실래요?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마음이 그냥 그렇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가기 싫다고 말할 때 왜 가기 싫은지를 물어보고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어린이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알려주지 못하는 것을 배우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노는 법을 배울 수 있어 라고 말해줍니다. 아이가 머리로는 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까요? 자, 굉장히 자주 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눠 보시면 되세요. 첫 번째, 이 아이가 처음부터 어린이집 등원이나 유치원 등원 처음부터 등원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울고 떼쓰고 안 가겠다 이런 경우 하나. 또 하나는 처음에 잘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가겠다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체로 잘 가요. 근데 중간 안 가고 싶다고 그러는 아이가 있어요. 이 세 아이가 원인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원인이 다르니까 도와주는 방법도 다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원인을 쭉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원인과 관계가 돼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맞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아이가 태어날 때서부터 타고난 그 아이의 기질 때문이에요. 우리 기질 공부해서 잘 아시죠? 그 기질의 모든 것이 아니라 기질 중에서 호기심도 타고나는 기질입니다. 네, 호기심도. 근데 호기심이 아주 낮은 아이들이 있어요. 호기심이 낮은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어디든 별로 그렇게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기질적으로 호기심이 적은가? 두 번째 아이들은 낯선 것에 대한 불편감, 또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기질이에요. 그런 아이들 역시 처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는 게 되게 어렵고 어린이집 잘 다녔는데도 유치원 가게 되면 또 힘들어요. 유치원 잘 다녔는데도 초등학교 가면 또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속상해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기질은 뭐예요? 타고난 거고 그 기질이 그렇다고 해서 평생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되면 이 기질적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네, 1번은 수용하고 그래서 평생 그러라는 건가요? 수용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질적 문제라면 성격이 발달하면 됩니다. 아이의 자율성과 연대감이라는 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기질적인 문제의 약점은 점점 가려지고 기질의 장점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기질적인 문제일 때 1번.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기질적인 문제가 없어도 등원하지 않으려는 애들은 누구냐면 신체적 문제가 있을 때예요. 근데 큰 질병이면 엄마 아빠가 알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어떠셨어요? 저 교회를 오고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멍한 거예요. 그래서 믹스커피를 잘 안 마는데 믹스커피를 한 잔 마셨더니 조금 정신이 똘망똘망해졌어요. 자, 뭐냐면 사람이 컨디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피곤할 때도 있고 나른할 때도 있고 지쳤을 때도 있고 그리고 몸이 개운하지 않은 날이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걸 자각을 하고 표현합니다. 아, 여보 나 오늘 조금 피곤해. 좀 지치네. 좀 힘드네. 근데 아기들이 자기 몸의 신체 상태를 자각을 할까요? 몸은 그런데 이걸 의식화시키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표현은 할 수 있을까요? 표현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래서 신체 문제가 아무리 엄마 아빠가 잘 해도 지치고 피곤하고 뭐 질병은 아니지만 약간의 미열이 있다든가 먹은 게 약간 속이 부대낀다든가 그러면 안 가고 싶어요. 이런 애들은 이제 아까 알트 1, 2, 3 중에서 마지막 간헐적으로 안 가고 싶은 애들이 이런 아이고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 애들은 처음부터 안 가고 싶겠죠. 그러면 지금 말한 신체적인 문제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뻔히 아시죠? 제때 먹이고 제때 재우고 낮에 잘 놀게 하고 푹 재우고 그래서 일반적인 신체 관리를 하시면 그런 아이들은 어렵지 않게 다시 잘 가요. 근데 이렇게 간헐적으로 안 가는 아이들 중에 신체 문제가 유달리 자주 나타난다면 조금 더 신체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네, 두 번째 신체 문제 말고 다른 원인은 없을까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애착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애착이라는 게 애착 형성이 잘 되었다, 애착 형성이 안 되었다 딱 두 개인가요? 얼마나 중간 단계가 많겠어요. 그런데 애착이 어느 정도 잘 됐지만 아주 잘 되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등원이 당연히 분리가 당연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영유아부는 아기들이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애착 형성을 아직도 진행 중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착 형성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아지는 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네 번째 이유도 있어요. 네 번째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정서 문제입니다. 특히 어떤 정서가 있을 때 가기 어려워하냐면 아이가 약간 우울하거나 약간 불안하면 그래요. 이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면 우울한 경우 아기들이 우울증을 겪을 일은 별로 없어요. 빨리 양육자가 주양육자가 엄마라면 엄마, 할머니라면 할머니, 여하튼 주양육자의 정서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를 들면 할머니가 키워주시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편찮으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우울해지셨어요. 아기 우울감 느낍니다. 엄마가 주양육자인데 아빠랑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내가 이 남자랑 왜 결혼했나 하면서 우울해졌어요. 아기 우울감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은 정서적으로 주양육자와 정서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죠.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주양육자는 행복할 책임이 있다. 행복할 권리도 있는데요. 행복할 책임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아기가 분리되지 않아서 양육자의 우울은 아기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빠들한테 부탁드릴게요. 아기들이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주양육자가 만약 엄마가 맞다면 사랑하기는 아기를 위해서 아내를 행복하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이의 정서와 직결됩니다. 두 번째 정서 문제는 아기의 불안인데요. 불안 역시 종류가 많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게 있나? 첫 번째, 동생이 태어나면 유치원 가기 싫어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임신 중에 교육이 잘 안 되어 있으면 힘들어해요. 또 하나, 동생이 태어났을 땐 예뻤는데 동생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너무 귀여운 짓을 하니까 엄마 아빠가 동생을 볼 때마다 한박 웃음이 되는 게 보여요. 아이의 불안은 슬며시 올라갑니다. 게다가 동생은 누구랑 집에 있죠? 엄마랑 집에 있어요. 아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이 동생한테 맡겨두고 어린이집 갈라니 안 불안할까요?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엄마나 주양육자의 불안. 뭐 아빠가 다쳤다든가 뭐 갑자기 집에 큰 돈을 쓸 일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불안해지면 말하지 않아도 아기 앞에서 아무리 빵긋빵긋 웃어도 엄마가 아기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엄마가 심하게 몸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는 아니죠.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하셨다가 복직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복직을 할 때부터 애들이 불안한 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복직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할 때서부터 애들이 불안을 느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민감성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복직을 하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2달 뒤에 복직을 하시면 6개월 전서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엄마가 정서적으로 흐트러지시면 안 돼요. 아, 복직하게 되면 얘는 어떡하지? 애가 힘들면 어쩌지? 이런 마음 자체가 아이의 불안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엄마의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도록 해주셔야지 불안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아이의 불안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부부싸움 하면, 물론 사소한 부부싸움 말고요. 어떻게 하나도 안 싸워요. 근데 이제 그런 아주 사소한 것보다 좀 더 그런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애기 몰래 싸워도 알아요. 왜 하는지 이제 아시죠? 아빠 마음 불편해, 엄마 마음 불편해. 애기는 알게 모르게 정서적 흐름을 느끼면 불안을 느껴요. 불안하면 애기들은 엄마한테서 안 떨어지고 싶어요. 근데 애기가 엄마 나 불안해서 엄마랑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안 가요 라고 말하는 애기는 없어요. 그냥 안 가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혹시 정서적으로 불안한 건 아닌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안 가는 이유는 루틴이 깨졌을 때예요. 왜 우리도 여러분 휴가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 휴가 끝나고 첫 출근하는 날, 와, 잘 쉬어서 출근하니까 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출근하세요? 일주일 쉬고 나면 더럽게 출근하기 싫지 않나요? 쉬었으니까 더 좋아야 되는데 보통 힘들어요, 어른도. 그쵸?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게 뭐예요? 하루 쉬고 나면 월요일 출근이 더 어려워요. 루틴이 깨지면 애기들은 등원하기 힘듭니다. 근데 루틴을 깨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 아파서 어린이집 못 갔을 때, 하루 이틀 못 가면 그때는 제가 아까 말한 3가지 중에서 간헐적으로 안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곧 여름이죠. 여름 휴가가 좋기는 좋은데요. 여름 휴가 끝나고 나면은 어린이집 가기 힘들어하는 애기들이 꽤 돼요. 여행 갔다 오느라고. 아니면은 뭐 아기가 아픈 게 아닌데 엄마가 아파서 아기를 할머니 집에 한 일주일 맡기셔서 어린이집 못 갈 경우 루틴이 깨져요. 그럼 어린이집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건 앞에 거랑 이유가 조금 다른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실제적인 원인이 있어도 안 가려고 그래요. 뭐 선생님과의 관계나 친구 관계. 근데 이 선생님과의 관계가 조금 미묘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등반을 하잖아요. 4세 반에서 5세 반으로. 등반을 하면 선생님이 바뀝니다. 선생님이 바뀌면 호기심이 적은 아이나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아이들은 선생님이 바뀐 것 자체로 안 가고 싶어요. 근데 기질적으로 호기심 많고 낯선 것, 새로운 것에 대한 탐험심이 많은 애들은 바뀌어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등반할 때도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좋은 선생님, 나쁜 선생님이 아니라 얌전하고 조용하고 미소 띈 선생님이 편안한 애기가 있고요. 우와, 야! 이런 선생님이 편안한 애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고 나쁨의 이유가 아니라 그냥 선생님의 특징이 우리 아이한테 편안하거나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원아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어떤 애는 원을 나가고 새로운 애가 원에 들어왔을 때 들어온 원아 중에 하나가 조금 명랑하고 활발하고 뛰어다니고 그런데 그런 걸 좀 버거워하는 친구들도 그러면은 좀 원에 가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조금 더 큰 애기들인데요. 한 4세 이렇게 됐을 때 엄마가 일을 하셔서 하원을 시킬 때 왜 종일반에 있죠. 종일반에 있을 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가능하면 맨 마지막에 데리러 가는 엄마는 안 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까지 친구들이 다 가고 나 혼자 남는 게 애기들한테는 좀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원에 안 가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랑 조금 팀을 짜셔서 마지막까지 남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엄마든 아빠든 가셔서 좀 데려오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드리자면 첫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루틴이 깨지지 않도록. 중요한 거 까먹었어요. 아까 엄마가 한 말. 그런 마음이 뭔지 알지 못하니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가기 싫은 이유를 물어봅니다. 이거 하실 때 주의하실 거. 애기들이 말을 잘하면 왜 가기 싫어? 그럼 대답을 하는데
보통 영유아부 애들은 대답을 못해요. 그럼 엄마가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선생님이 무서워? 친구가 때렸어? 밥이 맛없어? 여기에 제가 어떤 강아지를 봤어요. 그렇게 하고 강아지랑 헤어졌는데 제 친구가 그 강아지 무섭지 않았어? 그 강아지가 크게 짖을 때 놀라지 않았어? 그 강아지가 막 뛰어다녀서 힘들지 않았어? 부정적인 측면에 포커싱 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해석을 하시면 우리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부정적으로 하려고 물어본 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어린이집을 갔다 오시면 긍정적인 거를 얘기하게 선생님과 교류를 하시면서 그날 아기가 뭔가 재미있고 잘한 게 있었으면 뭐 밥을 잘 먹었다든지 다른 날은 밥을 다 안 먹었는데 뭐 계란을 맛있게 먹었다든지 친구랑 미끄럼틀을 했다든지 블럭을 했다든지 그러면 와 오늘 블럭 재밌게 했지 빨간 블럭이랑 파란 블럭이랑 오늘 계란 맛있었지. 자, 뭐 하는 거예요? 수많은 기억들 중에서 긍정적인 기억을 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안 가려는지 체크하시는 가운데 이게 부정적인 측면을 너무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 아기들이 강화될 수 있다. 부정적 강화가 될 수 있다는 거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규칙적인 생활 외에 조심하셔야 될 거는 배고픈 거 말고 엄마가 고픈 거 아시죠? 자, 어린이집 갔다 돌아왔을 때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어머님들은 시간이 없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갔다 오면 씻겨야 되고 먹여야 되고 뭐 1년에 어떤 걸 하셔야 돼요. 그럼 아이랑 정서적 상호작용이 부족해요. 그럼 아기가 엄마가 고파져요. 그럼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지고 그거를 흔히 가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엄마가 고프지 않도록 엄마가 좀 배부르도록 그거 하는 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셔야 될 거는 아까 기질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기질은 좋고 나쁜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격 발달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성격 발달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는 거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중에 직장, 결혼 생활하면서도 항상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을 때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데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까요? 아이가 크면서 아기 의자에서 혼자서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의자로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그전에도 밥 먹으면서 가만히 있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더 의자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뒤돌아서 앉았다 다양하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밥알을 많이 흘리기도 하고요. 자, 이것도 밥을 안 먹는 이유부터 생각해 보죠. 자, 첫 번째는 앉아서 밥을 먹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앉아서 안 먹어도 밥이 다 내 입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먹이면 점점 앉아서 안 먹게 돼요. 두 번째, 밥을 먹을 필요성이 없어서예요. 왜요? 배가 안 고파요. 배는 왜 안 고플까요? 간식을 시간에 안 맞게 먹었거나 간식에 여기에 적절하지 않아서 배가 안 고파요. 여러분도 하고 싶지 않은 거 할 때 집중되세요? 하고 싶지 않은 거 억지로 하니까 산만해져서 돌아다니게 되죠. 자, 그래서 간식은 아시죠? 너무 많은 양을 주시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사 시간과 간격을 두시면 특히 이제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애기들이 있어요. 우리 첫째는 소화를 너무 잘 시켜서 똑같은 시간에 간식을 줘도 밥을 잘 먹었어요. 근데 저희 둘째가 34주 만에 태어났거든요.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아이는 간식을 조금만 먹으면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첫째보다 훨씬 적은 간식을 줬어야지 됐고 훨씬 밥 먹는 시간을 한참 전에 줬어야지 밥을 제대로 먹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식의 양은 형아랑 동생이랑 시간과 양이 같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 소화 기능에 따라서 양과 시간을 조절해야지 돌아다니지 않으려면 일단 밥 먹는 게 좋아야 돼요. 집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식의 시간과 양 조절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 엄마가 조금 억울하실 수 있는 얘기인데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을 하는데 엄마의 식사 교육을 장난으로 하는 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놀이로.
그래서 앉아서 밥 먹어야지 그러면 앉아서 밥 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육이 놀이로 오인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실 땐 조금 더 교육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훈계하시는 방법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훈계할 때 일단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목소리 깔아라. 고음은 훈계 효과가 떨어진다. 야! 하고 소리 치지 말고 이놈! 하고 까세요. 두 번째, 훈계할 때 문장 수가 많아지면 훈계 효과 없다. 세 문장 넘지. 아기가 어리면 어릴수록 문장이 짧아야 돼요.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문장 짧게 해라. 세 번째, 즉시 해라. 이따가 하시지 말고 즉시 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훈계가 장난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그리고 표정을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면 안 되죠. 훈계하실 땐 무서운 표정 하라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훈계를 장난으로 알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밥을 먹었을 때 강화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밥 잘 먹는 애들은 전혀 그럴 필요 없지만 저희 둘째처럼 밥 먹기가 조금 어려웠던 애들은 그런 실험 아시죠? 이거 굉장히 나쁜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 애기한테 토끼를 앞에다 갖다 줘요. 그러니까 갓난애기니까 토끼를 보고 이렇게 예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끼랑 그냥 이렇게 잘 놀았어요. 근데 이 나쁜 실험에서 어떻게 했냐면 엄마한테 돈을 주고 한 실험이에요. 정말 그러면 안 되죠. 토끼를 갖다 놓고서 빵 하고 쇠를 탕 쳐요. 그러니까 토끼가 오면 애기가 토끼 때문이 아니라 저 쇠 소리 때문에 깜짝 놀래요. 또 토끼를 갖다 놓으면 땅 쳐요. 깜짝 놀래요. 이거를 한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리 안 나고 토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래요. 자, 뭐냐면 이게 학습이라는 겁니다. 자, 식사 시간이 되면은 아이가 정서적으로 식탁에 앉았을 때 이 식탁에 아직 밥 안 먹어요. 식탁에 가서 앉으려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느끼는 정서라는 게 있어요. 늘 식사 시간이 즐겁고 맛있었던 애는 식사 시간에 앉으려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어떻게 돼요? 와, 가고 싶다라는 기분이 돼요. 근데 엄마 아빠들 중에 놀 때는 참 재밌게 놀아주는데 식사를 꼭 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애기 밥 먹을 때는 먹어야 돼. 그래서 표정이 바뀌시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럼 아이가 행복하지 않은 엄마를 식탁에서 늘 경험해요. 그럼 식탁하면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기분이 안 좋은. 애기들은 이제 아직 감정이 분화되지 않아서 감정 이름은 몰라요. 근데 뭔가 안 좋은 기분이 들어요. 자, 한번 식탁에 카메라 놓고요. 엄마 아빠 표정 찍어보세요. 식탁에서 엄마 아빠 표정이 어떤가. 그래서 식탁을 떠올렸을 때 아이가 행복감이 느껴져야 되는데 식탁에서 만나는 식탁이 아닐 때 아빠는 잘 놀아주고 엄마도 웃는데 식탁에만 가면 엄마 아빠 표정이 바뀌면 식탁은 떠올리기만 해도 앉기 싫은 자리가 돼요. 이건 아이들의 심리적 역동입니다. 그래서 식탁에서의 기분 조절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수면 의식 기억나세요? 수면 루틴이요? 그래서 보통 아기가 따뜻한 물에 목욕한다, 잠옷을 입는다, 책을 읽어준다, 토닥토닥 하면서 불을 끄고 토닥토닥 하면서 자장가를 불러준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수면 의식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 수면 의식 같이 식사도 의식이 있으면 식사 훈련이 쉬워요. 왜냐하면 루틴 얘기를 드렸잖아요. 인간은 습관적인 거를 그냥 합니다. 그래서 이 습관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 드린 적이 있냐면 조현병 환자들이 17살에 조현병이 발병되는 거 23살에 29살에 조현병이 똑같이 발병되면 보통의 경우 세 사람이 같다라는 전제하에 29살에 발병된 신분이 사회적 적응 수준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루틴, 몸에 밴 습관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식사에 대한 것도 습관을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언제부터 만드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유식 처음 먹이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24개월 정도가 되면 애들이 혼자서 밥 먹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유식 먹기 시작할 때서부터 식사 습관을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식을 먹는 동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사 습관은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이유식 할 때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유식 먹일 때도 좀 나중에 식사할 자리 있죠?
거기서 조금 먹이는 거, 그런 것들 굉장히 좋고요. 식기 같은 것도 그때 먹을 것들. 그래서 이유식서부터 습관 만들고, 이유식 먹일 때도 이 동영상 보여주시지 마시고요. 이유식 먹일 때도 보통 이유식 먹일 때 애들 그냥 놀잖아요. 아직 너무 갓난애기니까. 그때는 놀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다가 한 18개월 정도 하시면 이제 루틴을 제대로 만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수면 루틴처럼 어떤 식사도 루틴이 정해진 건 없는데 이렇게 만드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식사를 할 때가 되면 엄마가 한 예예요. 반드시 이러시라는 건 아닙니다. 앞치마를 입어요. 그런데 똑딱이 같은 거를 하면서 애기한테 엄마 이거 똑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아이가 식사 준비에 동참하는 거예요. 엄마 똑딱이를 똑 눌러주면서. 아니면 앞치마 끈을 하고서 이것 좀 잡아당겨줘. 그래서 뭐 앞치마 한쪽 끈을 잡아당긴다든지, 그리고 아기한테도 뭐 앞치마를 하나, 앞치마 필요 없지만 입혀준다든지, 뭐냐면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게 식사할 시간이다. 그리고 아기한테 이런 컵 같은 거, 자, 요 컵 좀 식탁 위에 갖다 놔줘. 이거 루아컵, 이거 엄마 컵도 하나 갖다 놔주세요. 이거 루아컵,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식사 시간이야. 그리고 우린 식탁에 앉을 거야. 이거 엄마 숟가락도 여기 갖다 놔주세요. 자, 이거 루아 포크도 갖다 놓자. 이게 뭐예요? 식사 준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으로 뭐 할 준비가 됐어요? 아, 나는 식사를 할 거고 식탁에서 할 거야. 근데 애들이 음식도 자기가 만든 거 더 잘 먹는 거 아시죠? 자, 그렇게 해서 식사 준비하는 거 아시고, 이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는 건 엄마랑 아빠가 아기가 밥을 먹을 때 아기만 먹이고 식사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같이 먹는 거, 우리가 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죠? 연애할 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밥 먹는 게 늘 들어가요. 같이 밥 먹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정서적 교류예요. 근데 혼자 먹으면 밥 먹는 일을 하게 돼요. 밥 먹는 일이 아니라 밥 먹는 정서적 교류를 하도록, 조금 같이 먹기 번거로우신 거 알아요. 그래도 좀 같이 드시는 게 굉장히 아이 식사 교육에는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예외가 되는 애기들 얘기할게요. 애기들의 그 미각이요. 그 음식의 맛을 느끼는 신경이 어른들보다 3배 정도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은 건데 이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감자를 이렇게 볶아주면 잘 먹는데 쪄주면 안 먹어요. 이렇게 볶을 때도 약간 단단하면 잘 먹는데 으깬 건 또 안 먹어요. 이게 뭐냐면 이 미각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유식을 하실 때서부터 우리 아이가의 미각을 조금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하셔서, 물론 밥 잘 먹는 아이들은 빼놓고요. 그런 애들은 빼놓고, 이게 입이 워낙 짧은 애들이 있어요. 미각 과민한 애들은 식사 예절이 왜 어렵냐면 일단 먹기가 너무 싫거든요. 그럼 이제 식감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좀 조절해야 되는 다른 엄마보다 어려운 일을 겪으시게 되기는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괜찮은데 이거를 조금 덜 겪으시려면 이유식 하실 때, 잘 아시죠? 이유식 하실 때 애들이 나중에 편식하는 아이들이 이유가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식 할 때 어떤 향이 진한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경험을 안 하면은 이유식 때 경험하지 않은 음식을 그냥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 건, 밥을 잘 먹는 애들은 쉬운데 원래 입이 짧은 애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유식 때 조금 더 그런 거를 충분히 경험하게 하셔야지 나중에 밥 먹을 때 안 힘듭니다. 그리고 동영상 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대충 말씀드린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들이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면 밥을 뭐를 갖고 먹죠? 숟가락이랑 포크를 갖고, 젓가락을 갖고 먹게 되죠. 그래서 어린이집이랑 같은 도구를 좀 사용하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어린이집에서 혼자 먹을 수 있다면 이 아이 100% 혼자 먹을 수 있는 아이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식사의 문제도 있지만 아이들이 혼자 먹는 거는 식사 이외의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소근육을 사용하면 뇌 발달에 좋은 거 아시죠?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어려서부터 젓가락.
콱 찢는 포크가 아니라 소근육 사용은 뇌 발달에 좋기 때문에 좀 흘려도 혼자 먹게 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먹는다는 건 독립심, 자율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서 이건 식사를 하면서 자율성도 키워주고 식사를 하면서 독립심도 키워주고 식사를 하면서 소근육을 통해서 뇌 발달도 할 수 있어서 일거삼득이겠죠. 자, 그래서 한번 혼자서 먹는 것을 조금 더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칠 텐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좋습니다. 저희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